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빈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정책론이라는 과목명을 들었을 때 인상은 어떠세요? 라고 수강생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면 딱딱하다. 실제 생활에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수강생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강의를 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고요. 실제로 수업을 듣다 보면 규제정책론이라는 과목이 정말 실제 생활에 관계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시사적인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업의 형식, 내용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규제정책론이라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규제를 하기도 되죠.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정부 규제라는 것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규제정책론이라는 과목에서는 다양한 정책 분야를 다루게 됩니다. 환경 규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통신 규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금융 규제를 다루기도 하고요. 부동산 규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있죠. 비정규직 보호법과 같은 노동 규제도 있습니다. 또 식품 안전 규제가 있습니다. 첨가물 규제가 있죠. 독과점 규제와 같은 것이 있고요. 원전 규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크게 났는데요.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규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의료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규제를 다루게 되고요.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다루면서 규제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신문이나 TV 뉴스 등을 보았을 때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사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가능하면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정부 규제 개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아마 처음에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 드리게 되면은 학생분들이 재미없다. 처음부터 사례부터 이야기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 규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 규제가 좋은 건지 내지는 나쁜 건지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의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단순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정부 규제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규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정부 규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규제의 개념입니다. 여기 바람직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람직하다. 네,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네, 여기 위해라는 말이 있죠. 위해라는 말은 목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정부 규제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의식하셔야 되는 것은 정부 규제라는 것은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규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라는 말이 나왔죠. 네, 이건 주어네요. 네, 정부 규제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주체가 되겠고요.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규제는 대상이 있죠. 네, 규제의 대상은 기업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자, 규제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가 하는 것이 정부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죠. 네,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정부 규제라는 것은 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약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규제는 무엇입니까?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약을 가합니까? 정부가 제약을 가하죠. 네, 정부 규제가 제약을 가하는 대상은 뭐죠? 네, 기업이나 개인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엇이죠? 네, 정부 규제에는 네,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책 목표라는 것을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라는 말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주체죠. 정부규제 주체는 누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특정한 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네, 여기에도 정부규제는 뭐가 있다? 목표가 있어요. 네. 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목표가 있기 마련이고요. 정부가 민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한다라는 것은 정책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제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첫 번째로 하였는데요. 제약을 가하는 것이죠. 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정부 규제이고요. 자, 여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 규제라는 것은 네,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 규제 4가지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 4가지 성격은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페이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 규제 4가지 성격. 첫 번째죠. 정부가 네, 민간의 의사결정과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네, 첫 번째 성격이 되겠는데요. 주체는 뭐다? 정부다. 네, 정부 규제 4가지 성격 중에 첫 번째는 주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네, 정부 규제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네, 정부 규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 네, 객체는 민간이다. 정부 규제 주체는 정부가 되겠고요. 객체는 민간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 규제 4가지 성격 중에 4번째는 뭡니까? 민간의 행위를 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제약. 제약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정부는 정부 규제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정부 규제의 4가지 성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부 규제의 성격,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의 주체는 정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규제는 정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이죠. 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지시나 명령은 정부 규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지시나 명령, 네, 여기서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겠고요. 객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아니죠. 네, 정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방정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는 지시나 명령은 정부 규제가 아닙니다. 또 대통령이 장관에게 내리는 명령 지시 역시 규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국가 원수인데요. 각부 장관 역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네, 대통령이 장관에게 내리는 명령 지시 역시 정부 규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규제라는 것은 주체는 정부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람직한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제사회 질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당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인허가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경쟁 제한을 통한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 보호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일정 수준을 갖춘 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은행업이라는 것은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은행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은행업에 대한 인허가라는 것이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내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지 상당히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뭐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은행업이라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내걸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자 보호라는 측면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규제에 있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정부 규제의 목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명확하다. 네. 이러한 것이 정부 규제를 둘러싼 많은 쟁점들을 낳게 합니다. 자, 독점금지법입니다. 독과점 규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독점금지법이라는 것은 최근에 뭐 중소기업의 상생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점금지법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네, 여러분들 TV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독과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상생?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독과점 규제가 존재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과점 규제라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시장 경쟁을 창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과점 규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보호인가요? 소비자 보호인가요? 무엇이 맞을까요? 네,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 질서는 무엇인지, 바람직한 정부 규제 목적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그 정부 규제론, 규제정책론이라는 수업에 있어서 제가 중시하는 관점이 되겠는데요. 정치 경제학적으로 규제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치 경제학적으로 규제정책, 정부 규제를 바라보았을 때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에게 바람직한가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좋은 정부 규제, 나쁜 정부 규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내가 소비자이냐, 생산자이냐에 따라서 내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그 정부 규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있어서 그 정치 경제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 규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수강생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경제사회 질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경제사회 질서는 뭐냐라는 거죠. 네, 경제사회 질서라는 말은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정부 규제의 결과는 그것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민간의 경제사회 활동을 규율하는 뭐로서 기능한다? 하나의 질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정부 규제의 결과는 민간의 경제사회 활동을 규율하는 하나의 질서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적 질서는 무엇이 있느냐? 네, 제가 지금까지 정부 규제는 무언가 정책 목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도대체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장.
사실 한국에 있어서 정부 규제의 목적으로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정부 규제의 목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소득 분배, 공평한 소득 분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경제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환경오염이나 각종 재해가 없는 사회. 여기 보면은 소득 분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보장, 환경오염. 산업화 이후, 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 이후에 상당히 이러한 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이루어지는 사회. 이러한 것이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 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제사회 질서가 있고요. 공정한 사회라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정부 규제를 가지고 경제성장과 공정한 사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는 없다. 제가 실현할 수 없다라고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하자면 정부의 정책 목표라는 것이 상당히 여기 있는 정책 목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서로 모순된 정책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라는 관점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한 사회를 많이 강조하다 보면 어때요? 경제 성장이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는 어떻게 구현하느냐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시장 메커니즘화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라는 것은 사실은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면은 정부 규제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실패한다면 정부 규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실현할 수 있다면 정부 규제는 필요 없다. 아마도 정부 규제론과 같은 과목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부 규제론이라는 과목이 존재한다. 규제정책론이라는 과목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를 위해서는 시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자, 무엇입니까?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정부 규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정부죠?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게 되는데요. 정부 규제는 예기치 않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게 뭐죠? 정부 실패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장 실패라는 말도 사용을 했고요. 정부 실패라는 말도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듯합니다. 시장 실패. 갑자기 시장 실패가 뭐지? 라는 고민에 빠지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정부 실패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정부 실패가 뭐지? 라는 고민에 빠지신 분은 없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정부 실패라는 것은 무엇인지, 시장 실패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규제정책론이라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요.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 정부 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다 이런 분들도 크게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시장도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시장도 만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해요. 어떡하죠?
네, 고민이 많죠.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규제정책론이라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시장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수 있다. 정부 규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네, 정치인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 이익단체의 정치적 로비 활동에 대한 규제, 노조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제, 언론 방송의 윤리 규제 등도 규제 영역에 해당된다. 네,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형성과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제사회 질서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박정희 대통령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개발 독재 시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뭐 산업화 시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부 규제와 지금과 같이 그 경제 민주화라든가 정치 민주화가 강조되는 시대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정부 규제라는 것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그 경제사회 질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화 시대,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정부 규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날 정부 규제의 목적으로서는 공정한 사회, 소비자 보호,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제사회 질서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 변화가 사회 변화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정부 규제는 사회 변화의 주축이다. 네, 예를 들면 작은 정부의 지향. 네, 여기 작은 정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작은 정부라는 것은 정부의 사이즈가 작다. 네, 정부가 최소한의 일만 한다. 라는 그 뜻이 되겠는데요. 그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라고 한다라면 또는 소득 불균형의 시정 등을 바람직한 정책 목표로 한다면 정부 규제 여하에 중요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정부 규제도 최소화하게 되는 이렇게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고요. 소득 불균형의 시정을 중시한다면은 정부 규제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부 규제에 관한 논의는 바람직한 사회 구축을 위한 시발점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람직한 사회 모습 역시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네. 과거 고도성장기에 있어서는 생산자 중심의 사회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 구현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날 소비자 중심의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한국은 미국 등과 같은 그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생산자의 이익을 많이 중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하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성장 중시 사회가 있을 수 있다면 오늘날은 네,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런 것에 있어서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느냐 또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 규제도 바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의 객체는 누구다? 민간입니다. 네, 정부 규제의 대상은 민간의 의사결정 및 행위이고요. 많은 경우 정부 규제의 대상은 기업이에요. 기업. 네, 개인에 대한 규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 규제의 객체는 민간, 특히 기업이다.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 규제 4가지 성격 중에서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규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간의 행위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소극적 유인과 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금지가 있죠.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부 규제의 이미지는 뭐뭐 하면 안 된다 라는 금지일 것 같은데요. 뭐 마약, 농지거래라든가 총포거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소극적 유인과 보상의 첫 번째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정되는 살인, 강도, 절도 등은 정부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가, 허가, 면허 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정 산업 또는 직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죠.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그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한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면허제도, 대표적인 것이 의사면허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속 및 감시의 형태를 띨 수가 있습니다. 즉, 규제는 소위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규제가 있고요. 식품위생규제, 산업안전규제, 환경규제, 독과점 규제 네,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부의 결정 방식으로서 정부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규제, 독과점 가격 규제, 아파트 분양 가격 규제, 금리 규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제도 형태의 규제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고요. 남녀 고용 평등 제도가 있고요. 장애자 고용 확대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방법으로서 여기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극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위 또는 도덕적 설득에 입각하여 민간의 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행정지도라 부르고 있고요. 행정지도를 통한 정부 규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지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지도는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행정지도라는 것은 사실 행정지도를 하는 기준을 누가 만드냐면요. 행정부가 만들죠. 네, 행정부가 행정지도의 기준을 만들고 실제로 행정지도를 집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기준을 만들어야 될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가 상당 부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행정지도는 자의적으로 정부 규제가 운영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정지도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신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정부 규제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행정지도를 한다면 입법부의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을 가지고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지도는 일관성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행정지도라는 것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해야 될 정부 규제 내용이라든가 방법 등이 많이 변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행정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달성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서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 규제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여 정부가, 주체는 정부죠. 기업과 개인이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와 다른 행동을 할 때, 누가? 기업이나 개인이. 소극적 유인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적극적 유인과 보상에 의한 정부의 노력을 정부 규제로 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이죠.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부 규제 광의의 정의를 수용한다면 보조금 지급은 정부 규제 수단이 된다. 근데 만약에 적극적인 유인과 보상도
정부 규제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사실은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정부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 규제로 해서 다루는 그 대상이 너무 넓어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적극적인 유인과 보상에 의한 정부의 노력을 정부 규제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정부는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소극적 방법뿐만 아니라 적극적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1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